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시 5급 공채라든가 이렇게 각종 과목이 있어서 법원행시는 어차피 3월 17일부터 헌법 강의가 있어서 그걸로 들으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변호사 시험이 이제 아무래도 주력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맡게 된 헌법,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하는 행정법 담당하는 이주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4년부터 우리 여기 학계법원에서 법원행시라든가 그 다음에 5급 공채,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렇게 꾸준히 헌법 행정법을 강의해 왔고요. 제 나름대로는 우리 학생들하고 굉장히 좀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공고히 해왔고, 또 강의도 또 그렇게 나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얼굴은 항상 이렇게 첫 순간에는 굉장히 좀 매서워 보이지만 막상 이제 강의 들어가고 나면 내용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즐겁게 강의하고 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즐겁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계획표 보시면요, 진도표 보시면 이게 이제 헌법 15회 강의입니다. 15회 강의고 교재는 로스쿨 김희영 교수님 로스쿨 핵심 강의 헌법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양이 좀 늘었어요. 보니까 양이 좀 늘은 게 아니라 꽤 늘었네요. 꽤. 근데 양이 꽤 늘었던 게 그 글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폰트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김혜영 교수님도 이제 슬슬 노안이 올 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글씨가 좀 커지면서 페이지 수는 동일한데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은 좀 커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눈에, 여러분도 요새 핸드폰 많이 봐서 눈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수험생들 일단 글씨가 좀 커야죠. 그죠? 그래야 눈도 안 피곤하고. 저도 이렇게 안경을 따로, 강의용 안경을 따로 끼고 있는데, 저도 역시 핸드폰을 많이 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2025년에 1월에 나왔는데요. 1월 20일에 딱 한 달 전에 나왔네요. 한 달도 안 됐네, 아직은. 거의 한 20일 전, 그죠? 근데 여기 굉장히 특징적인 문장을 쓰셨습니다. 김영환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리 그 머릿말에 보시면, 들어가며 이렇게 나오죠. 제가 웬만하면 머릿말을 안 읽는데, 이번에는 읽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특징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읽고 말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금 한참은 탄핵 절차에 진행되고 있죠. 그야말로 온 국민의 그 헌법재판화의 일반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헌법재판을 거의 지금 과정까지, 저도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이 무엇보다도 형사 절차가 아니고 징계 절차라는 거를 이번에 재판관의 태도나 이런 것들,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 특히 이제 직업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요새 열리는 거, 변론 계속 열리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계속 지금 몇 회입니까? 거의 6회? 7회? 8회 정도까지, 아마 7회까지인가? 그렇게 됐죠. 그죠? 거의 지금 아마 내일도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내일 또 이제 거의 마지막, 지금 2회 정도 변론을 연기를 해줘가지고, 원래는 이제 저번 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들이 막 난리를 쳐서 두 번 일단은 잡았습니다. 근데 더 이제 연장해달라고, 저쪽은 어떻게든 이 헌법재판을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더 이상 이제 할 얘기도 다 끝났다. 왜냐하면 증거가 점점 더 센 게 나와요. 확실한 게 나오죠. 그리고 어제만 해도 뉴스에 보면 단전 절차, 단전 단수는 없었다 이랬는데, 실제로 새벽 1시 6분인가에 그 단전이 내려졌습니다. 전기를 내렸어요. 만약에 그게 헌법 개엄 해제안 의결은 1시 1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과 5분 차이로 그 단전이 행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실제로 단전이
국회 전체에 내려졌으면 국회는 전자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전자개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투표나 이런 활동이 다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거를 물리적으로 못 막았으니까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단전이잖아요. 그러면 뭐 투표가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냥 계엄 시작인 거예요. 그 계엄을 참,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계엄이 있었다고 하는데, 80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45년 만에 이런 계엄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계엄이, 우리 이런 민주국가에서 계엄이 있으리라고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계엄들이 하면서, 더욱더 헌법적으로 봐야겠다. 특히 이제 헌법재판은 사실 요새 점점 우리 헌법 과목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 쪽이 그렇게 뭐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판례는 열심히 보지만 헌법재판 절차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요새 일어난 사건 때문에 앞으로는 헌법 문제에서 이쪽에 헌법재판 절차라든가 특히 헌법재판 파트 제일 어렵죠. 헌법에서는 그 파트에서 문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헌법적으로 이 국가 통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되게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헌법하는데 뭔 이상한 소리 많이 하냐. 지금 헌법이 가장 지금 우리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실감 있고, 응? 그야말로 그 법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응? 헌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더욱 강사로서 더 책임감이 생기고, 여기도 보시면 머릿말이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정부의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과정이 6시간 만에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포로 선포된 이 정국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이다. 김혜영 교수도 이런 걸 아는 거죠. 그죠? 김혜영 교수님도 사실은 헌법 교재를 보면 중도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굉장히 중간 성향을 아무래도 계속 견지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 파트에서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요새 이제 또 20, 30대 젊은 학생들이 극우 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뭐, 이번에 황현필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저쪽이 하는 건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라 함은 말 그대로 우익의 그죠? 최극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익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주의 사상에 가까운 게 이 우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우익은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요,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저렇게 보수 우위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친일에 가깝죠. 친일 매국입니다. 매국. 나라를 팔고 3.1절에 세상에 일본 국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 국기를 가져오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보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보수 우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벌써 저 사람 나랑 성향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섣부른 얘기고 여러분들이 독재 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직 지금 20, 30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독재가 있었던 끝자락, 저도 그때 뭐 원체 어렸을 때니까 7, 80년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뭐 가장 최근에 겪은 독재는 전두환 독재죠. 전두환 독재. 그때만 해도 이런 대학가, 저는 물론 이제 그때는 어렸지만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2, 3인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국 사건에 대해서 논의한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형사들이 그 대학 군에 상존에 있었습니다. 상존. 저도 그걸 전설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지금 이제 5, 6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인 거에 있어서 특히 이런 그런 거를 막고자 하는 게 우리 1987년에 여러분 영화도 보셨잖아요. 그죠? 87년
호언철폐, 이게 나오는 게 호언철폐잖아요. 이때 있었던 그 마지막 이때 이후로 이제 우리가 육공화국이 성립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공부터는 자신 있게 이렇게 민주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민주라는 단어는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육공 이후로 민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주 시대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민주가 과도하게 권한의 남용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몇 년을 지켜보면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참 연약합니다. 참 연약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센 놈 하나 나와서 막 쥐고 흔들어 버리면 추풍낙엽처럼 흔들려요, 이 민주는. 그죠? 아니, 민주당이 다수니까 입법 독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권한만 제대로 행사했어도 우리나라 국정은 잘 돌아갈 거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생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참, 헌법을 요새같이 공부하면서 헌법이 이렇게 무시되고 헌법을 오독하고 헌법에서 나온 헌법 정신을 남용하고, 그다음 헌법 정신에 대해서 침해하고, 이런 정말 그런 시대. 우리 그 임기봉 선생님이라고 헌법학자 서강대 교수님인가, 그분도 나와서 누구보다도 지금 목소리 높여 얘기하시죠. 헌법학자들은 지금 전부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만약에 지금 헌법이 괜찮다고, 지금 헌법 상황 파괴 상황이 괜찮다고 하는 헌법학자 있으면 그건 진짜 어용이에요, 어용. 근데 옛날에는 그런 학자였는데 요새는 그런 어용도 없잖아요. 지금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왜? 나중에 평가가 다 돼요. 여기서 잠깐 그 5년의 권력에 의해서 휘둘려서 했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평가 남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인들도 역사적 평가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 위에서 시키는데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요새 시국과 맞물려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파면 결정도 3월에 나왔거든요. 3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3월 11일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지금 윤 대통령도 아마 2월 말이 좀 빠른가? 3월 초에는 아마 파면 절차가, 탄핵 절차가 아마 인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죠? 그럼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 잘해볼게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현재까지도 우리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남은 3년 동안 더더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나라를 운영할 것이 명약반하, 불 본 듯이 훤합니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절차가 제대로 나와서 새롭게 대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정치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야만 하겠죠. 저도 모르게 지금 그 얘기를 꽤 했는데, 지금 헌법을 하면서 제가 참 올해 헌법 지금 첫 강인데요. 2025년에 있어서 헌법의 첫 강인데,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그날 여러분들 뭐 계엄 있다고 할 때 저도 거의 밤을 샜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계엄을 진짜 여러분들이 20, 30대 우리 학생들은 계엄을 안 겪고, 저 옛날에 왜 그런 얘기 하셨죠? 어르신들이 막 전쟁을 안 겪어본 애들은 전쟁을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 와 전쟁을 뭐 겪어봐야 알아 이랬는데, 제가 어느새 이제 그 세대가 돼서 계엄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계엄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이 제일 좋게 볼 수 있을 좋은 교보제가 최근에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1980. 그죠?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 딱 진짜로 그때 그 계엄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80년에 그 서울의 봄, 그죠? 그 사건이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막 망가지고, 그때 이제 전두환 독재가 시작되면서 87년에 참다 우리 국민들이 와 나와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87년에.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 역사가 지금
40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또 무너지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때 그와 관련된 이런 헌법을 하게 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 입장으로서도 감개무량하면서도 더더욱 헌법 공부에 매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국 사건 이런 것들이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판례나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판례가 옛날에 계엄법에 관련된 판례가 있댔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요새 그 계엄에 관련된 판례는요 거의 강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엄이 도대체 언제 때기 우리 역사에 다시 그럴 일이 있겠어? 라고 해서 점점 잊혀져가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계엄에 관련된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또 부각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할 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많다기보다는 좀 비중을 좀 바꿔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뭐 항상 10분이나 이 정도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가볍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 60페이지 정도 하면 15회 해가지고 진도를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맨 앞에 나오는 기본권 총각론이 이제 가장 우리가 공을 많이 드립니다. 총각론이 특히 기본권 강론이죠. 기본권 강론에 나오는 이제 각종 기본권 이론 판례들이 이론보다는 판례죠. 기본권 판례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가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회 지금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하면은 7회, 8회 정도까지 합니다. 8회. 거의 15회 중에 8회니까요.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기본권이 거의 절반이에요. 총론이 오늘 하루가 총론이고 2회 때부터는 다 기본권 강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그래서 헌법은 앞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기본권 파트가 제일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헌법의 중요도가 조금씩 요새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 파괴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치구조 파트가 은근히 또 그 다음에 헌법재판 이론 쪽을 또 은근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 50분 강의하고 쉬고 50분 강의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 강의 들음에 있어서는 뭐 90분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히려 너무 짧아서 난 연달아서 2개를 들어야지 뭐 이러신 분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한 템포에 막 90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재밌을 만하면 쉬고 좀 재밌을 만하면 쉬고 막 이런 느낌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페이지, 자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제1장 기본권 총론. 자, 여기는 이제 기본권 총론인데요. 여기는 정말 기본권의 ABC 맨 처음입니다. 맨 처음.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역사,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그 다음에 각국의 기본권 보장 역사,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전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더 딱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거기 뭐 판례 박스 보면 항상 이렇게 표준 판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파트는 그것조차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고요. 각국의 기본권 보장 역사는 그냥 옛날에 정말 한 20-30년 전에 문제 한두 문제 나오던 그런 파트라서 이제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전개도 그냥 제목만 이렇게 보세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뭐 주관식 객관식 그 어디에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기셔도 큰 무리 없어요. 근데 이제 난 정말 궁금하다. 인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를 통해서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좀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저한테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근데 복습은 강의 들으시고 만약에 그 이제 통계가 있어요. 과학적 통계가 강의 듣고 복습을 바로 하면 강의 내용의 거의 70%가 머릿속에 살아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주말에 복습해야지. 시간이 없어.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헌법가가 다 끝나면 그때 복습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 일주일 정도 복습을 안 한다. 일주일 정도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자면 책을 볼 때 이때는 만약에 3시간 강의를 들으면 복습이 30분으로 끝납니다. 30분으로. 근데 이때는 일주일이 지나면 3시간 강의를 거의 3시간 복습해야 돼요. 이게 통계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은 바로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바로. 이게 제일 공부량도 적고 들어가는 품이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왜 그럼 이게 3시간 걸리냐? 저도 되게 이게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3시간을 들었는데 3시간 그대로 복습하지? 왜냐면 들은 것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요.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 사람의 뇌는 망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0.7%만이 머릿속에 남는답니다. 0.7%면은 이게 프로가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0.0007이죠. 0.0007인가? 그죠? 0.0007이잖아요. 007이야, 0007이야. 갑자기 그것도 헷갈리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뭐 걱정하실 거 없는 게 지금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 20분 했지만 아직까지는 복습할 내용은 없죠.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순 저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기본권 보장도 뭐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4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죠. 기본권의 성격이 나옵니다. 기본권의 성격. 자, 기본권의 성격을 보면 기본권은 원래 왜 기본권이라고 보느냐? 이제 그 역사를 사실 이제 앞에 걸 제가 생략했지만 역사를 간단하게 볼게요. 기본권의 출발점은요. 그게 사실은 앞에 어쩔 수 없이 보야겠네. 그 앞에 잠깐 보시면 그 1번에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인권이랑 기본권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써 있는 말이지만 인권이나 기본권이나 같은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인권이라고 그러고 기본권이라고 그러고 뭐 쌤이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인권이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출발은 뭐냐면요. 이게 국가예요. 이게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국가가 나에게 뭘 요구하죠? 처음부터 국가가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지는 않았죠. 그죠? 옛날에 전제시대, 전제주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도 뭐 농노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우리한테 뭘 강요했냐면 의무를 강조합니다. 의무를.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뭐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은 게 뭡니까? 뭐 국방의무 같은 거. 그죠? 옛날에 뭐 국방의무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 그죠? 그거 말고도 뭐 온갖 부역 의무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뭐, 하다못해 총독의, 왕의 무슨 뭐, 밥도 얼마나 많은 의무가 있습니까? 이런 의무를 주로 담당하는 게 일반 개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191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맞으면, 일반적인 국민으로서 삶이 보장받지 못했습니까? 근데 서양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낫죠. 서양은 그 전에, 한 200년 전에, 우리보다 한 200년 전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시작이 되면서, 걔네들이 주권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그죠? 그게 이제 시민국가의 탄생인데, 그 시민이 주가 되는 시민국가가 탄생이 되면서 내가 국가에게 나를 도와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발전 과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의무부터 벗겨달라. 나한테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죠? 나를 제발 자유롭게 해라. 나를 자유롭게 해다오. 그게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레리비라고 하죠. 레리비. 냅둬. 제발 날 냅둬. 날 냅둬.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옛날에는 주소도 잊어 못했죠. 그죠? 나 이사 갈래.
나 요 나라에 안 살아. 나 딴 나라 갈 거야. 옆 나라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 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민국가의 탄생이에요. 날 내비둬. 제발. 이제 나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 국방이 뭐 납세하면 알았어. 하는데 최소한만 할게. 최소한만. 내 인생이 40인데 옛날에 40살까지 그 정도 뭐 끝이었으니까 40살인데 국방으로 20년을 줘. 그러면 아들도 20년. 뭐 이거 뭐야 그러면 그죠? 전쟁 한번 나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100년 전쟁 생각해 보세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이런 건 막 진짜 이게 100년을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깁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달라라고 시작된 게 시민국가의 탄생입니다. 이건 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운 거니까. 근데 이제 시민국가라서 날 내비둬라고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내비뒀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일반적인 내가 있고 나랑 똑같은데 엄청난 애가 생기죠. 거의 규모가 국가급. 우리로 생각하면 재벌 같은 애들, 재벌. 그죠? 근데 나랑 재벌은 급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나를 괴롭히는데 국가가 옛날에 나를 괴롭히는 거 못지않게 나를 괴롭히는 거 얘가. 뭐 노예계약 같은 거 한다고 하죠. 그죠? 우리 뭐 셰익스피어의 그 샤일록. 응? 네 여기 살을 나한테 떼더라. 약속으로 오기면 네 가슴살을 내가 가져가기로 하자. 근데 가슴살을 1파운드를 떼면 어떻게 되죠? 사람 죽죠.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자유로우니까 심장살을 뜯어가든 뭐라든 냅둬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너 내 노예가 되라. 계약하자. 우리가 뭐 웃음소리로 노예팅 막 이러는데 그죠? 그런데 하루만 그렇다 치니까 뭐 노예팅이라 쳐도 연예인들 왜 노예 계약 같은 거 옛날에 하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너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제3자가 커지니까 얘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져. 얘가 변호사를 써서 나랑 계약을 내가 어기면 변호사를 쓰는데 그 변호사가 김현장이야. 난 내 친구 이번에 로스쿨 졸업한 애야. 새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얘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달라.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3자와의 다툼에 있어서 제발 국가가 나와 얘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 거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민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럼 왜 그런 계약을 체결했냐 네가. 너 계약 알고 체결한 거 아니냐. 너 노예될 거 알고 체결한 거 아니야? 알고 체결했죠. 왜? 그때는 힘드니까. 그죠? 근데 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당한 불법 계약이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가슴살을 떼간다거나 내 말을 안 들으면 노예가 되기로 한다거나 아니면 인신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계약이에요? 그죠? 그런 거 계약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민법 계약이라면 손해배상 하는데 손해배상 가지고는 안 돼, 얘는. 그죠? 형법이나 이런 법을 좀 적용을 받아야겠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국가가 여기 좀 개입 좀 해달라. 국가야, 제발 너 국가의 존재가 뭐냐? 내가 너한테 뭐 내냐? 나 세금 낸다. 세금 내니까 너도 나 좀, 얘 좀 이렇게 막는데 좀 도와줘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기본권의 보장 역사가 이렇게 자유권적 기본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은 우리가 소극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보장. 이때부터 이제 법률적 용어가 나오는데요. 소극적 보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뭐 조금만 보장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점점 커지죠. 그래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적극적 보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유권적이고 사회권적이고 사회권이 뭐냐면 내 삶을 지켜달라. 왜요? 왜? 아니 옛날에는 네 멋대로 나 뭐 제발 멋대로 살게 해달라며. 근데 멋대로 살게 해줬더니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죠?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니까 노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넌 굶어 죽어도 싸.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뭐 신체 장애가 있어서 못하거나 그 다음에 뭐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거나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전부 부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능을 잃어가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 그걸 왜 국가가 하냐. 국민보험이라든가
보험 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씨, 들고 싶지. 근데 살다 보면은 막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야, 나는 다 잘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내 나이 30 되면 뭐 생기고, 내 나이 40 되면 뭐 생기고, 50 되면 뭐 생기고, 나는 60 되면 빌딩 하나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은 이제 20대 때 하죠, 그죠? 20대 때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 여러분, 고려장 생각나죠? 나이 들면 그냥 산에다 갖다 버리자, 어르신들. 그게 인간다운 건가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거예요? 경쟁 만능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 계속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 그렇다 쳐도 잘 내다가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이제 내가 국가에게 나도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권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생존권적 기본권만 보장해 주려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국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처럼 지금, 그죠? 그게 그냥 빈민들을 놔두잖아요. 국가적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기본권이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려면 당연히 뭐예요? 그냥 무조건 바뀐다, 바뀌었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론으로 만든 게 바로 그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4페이지 보시면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뭐냐. 거기 번호 붙여보세요. 1번 해가지고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다. 지관적 권리 그 위에다가 주관적 권리가 써있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주관적 권리, 주관적 권리이면서도 객관적 질서성.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개념입니다. 국가. 여기서 이제 주관이에요. 법학에서 주관이란 말은 사람을 뜻해요. 사람, 개인. 사람,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나를 말하자면 나를 자유롭게 주로 주관적 권리는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주장할 때 주관적 권리라고 그래요. 날 내비둬 이거. 날 내비둬. 그죠? 근데 객관적 질서는 뭐냐? 이거는 대사인적 효력. 아까 말했죠. 제3자. 제3자가 등장하니까 국가가 네가 나서서 좀 나랑 얘를 잘 좀 이렇게 중간에서 좀 잘 중재 좀 해줘. 그게 객관적 질서성. 객관적 질서성.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그래서 그 예를 들어놨죠. 예 해놓으면 잘 보세요. 언론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죠. 언론의 자유. 이번에 뭐 계엄령 생기면서 언론의 자유부터 팍 막아버렸잖아요. 처음에. 언론의 자유란 뜻은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요. 그런 점에서 주관적 권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여론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구성 요소. 이게 객관적 질서성입니다. 객관적 질서성. 아시겠죠? 그래서 요 모든 기본권은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성격을. 그래서 직업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방송의 자유. 그거 읽어보시면 전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주관식을 쓸 때나 좀 필요하고, 객관식 볼 때는 그렇게 큰 조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요.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 아까 얘기했죠.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이게 이제 요새 많이 나와서, 공동체 질서 형성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의 기본권, 그다음 기본권의 사인적 효력 나오죠. 사인적 효력, 사인 간의 효력. 나랑 제3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원래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는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사법,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우리는 공사법 구별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법하고 사법 딱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공법, 사법. 근데 외우기도 쉬운 게
사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자 이사를 쪘어요. 사사로울 사자를 쓰는데 우리가 사법권에 독립할 때는 사자를 이런 걸 씁니다.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은 한자로 한글로 쓸게요. 사법권의 독립은 요렇게 쓰고 이거는 사사로울 사자, 즉 개인을 뜻합니다. 한자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법의 권은 주로 두 개입니다. 민법하고 상법.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고 상법은 개인과 회사 혹은 회사와 회사 이런 식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기업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민법입니다. 민법. 이게 그래서 기본권의 사인적 효력은 원래 이렇게 나랑 제3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요걸로 해결해야 돼. 요걸로. 민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민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빌리는 사람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막 150% 한다거나. 그죠? 1000만 원을 꾸는데 선이자라고 해서 막 100만 원을 떼버려. 100만 원. 그리고 이자율도 막 150% 이래버리면 한 3년 못 갚으면 한 2억 돼버립니다. 100만 원 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막 못 갚아서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왜요? 그 채권을 출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깡패나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못 갚는 거예요. 어? 사채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채 시장을 규제를 안 하면 안 되죠. 사채 규제를 하면은 자기들끼리 돈 꿔는데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채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 뭐야? 냅두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니까. 어? 국민들이 죽어나간다고요. 그런 일은 다시 볼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 제3자의 얘기를 헌법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법이 개입하는 거를 거기 세 번째 거.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 의무다. 이런 말을 써요. 국가가 나랑 제3자 사이에 개입한다. 아시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연결 구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보장하고 비슷한 애가 있는데 제도 보장이죠. 제도 보장.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도 보장이 뭐냐면요. 우리 제도라는 게 있죠. 제도. 제도가 뭐예요?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 사회적으로 만들어 온 약속. 이런 것들을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제도는 헷갈리면 끝에다가 제도 붙여서 말이 되면 그게 제도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교육제도. 그죠? 교육제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족제도. 그죠? 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헌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죠? 그래서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가령 뭐 우리나라는 사촌끼리는 결혼을 못하죠. 근데 일본은 사촌끼리 결혼이 됩니다. 직계만 아니면 일본은 결혼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보고 우리가 막 쌍놈의 나라다 이런 말 하는데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옛날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구 많아졌지만 어떻게든 인구수를 늘려야 됐기 때문에 그런 가까운 좀 근친이라 하더라도 결혼이나 이런 게 허용이 됐어요. 그 이제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런 걸 제도로 만들어놨다. 가족제도, 결혼제도, 그죠? 혼인제도 이런 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폐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폐지가 될 수 있죠. 당연히. 인간이 만든 거는 언제든지 개폐가 가능하니까. 근데 폐지를 하려고 봤더니 얘는 너무 아까워. 이 제도는 만약에 30년 뒤에 가면 혹시라도 폐지할 일이 생길까 봐 안 되겠다. 이거는 헌법에 아예 이 제도를 넣어버리자. 무슨 말이냐면 법률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법률은 헌법보다 개폐하는 게 더 쉽습니다. 법률은 바꾸기 되게 쉬워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야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보장을 제도를 헌법에 넣어두면 헌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쉽게 못 만진다 이거예요. 그런 걸 헌법의 제도적 보장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5번째 줄 보시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못한다. 그죠?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도 이 제도는 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제도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제도 보장.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가 뭐 다일 수, 여러분이 제도를 잘 모르면 뭐 다일 수도 있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을 할 테니 세월이 흘러도 헌법 자체를 아예 뭐 완전히 전면적으로 교정한 경우도 되게 드물거든요. 우리나라도 헌법 생긴 지 뭐 한 70년 됐지만 그래도 옛날 1회 뭡니까 이승만 때 만들었던 헌법을 기본적으로 해서 쭉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면 교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들어있다가 빠지거나 이런 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선거제도, 교육제도, 정치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뭐 쉽게 안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옛날에 의원 내각제였다가 뭐 지금은 대통령제로 바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도 보장의 변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바뀐 상태고 가족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못 바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 보장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장은요. 거기 그 박스 보시면 5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를 폐지할 수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고 내용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 내용.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본권하고 제도적 보장을 구분할 때 기본권은 거기 박스에 나온 거예요. 최대한 보장이 원칙입니다. 최대한 보장. 근데 제도는 없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최소한 보장이 원칙입니다. 요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기본권, 제도. 최대, 최소. 저게 시험에 나와요, 저게.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제도적 보장과 규범 통제 이러는데,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서 나오니까 여기는 그때 가서 봅시다. 여기 말이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도적 보장은, 두 번째 줄, 객관적 법규범이기 때문에 제도 보장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규범 통제에 있어서는 재판 규범으로서 기능을 한다. 굉장히 여기다 어려운 말을 써버렸어요. 그죠? 이 말이 앞에 여러분 헌법 그냥 랄랄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 나오면 놀래죠.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공부가 안 끝나서 그러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헌법소원 있죠. 헌법소원. 지금 헌법소원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은요. 헌법소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다 서겠는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5가지가 있어요.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탄, 정, 권, 소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두세요. 위, 탄, 정, 권, 소. 헌법재판이 하는 5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지금 하고 있는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정당이 문제가 생기면 정당 해산 제도,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움 나면 권한쟁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헌법소원인데요. 헌법소원은 이제 여기는 법률이 문제가 있어서 법률을 없애달라 이런 건데 이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이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야 이거 헌법이다. 헌법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하면 이 법률이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나한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고 이거는 법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규정을 문제 삼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냐 구체적 개별적 규정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그제 지금이야 듣기만. 헌법소원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염려가 될 때. 혹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우려할 때 이럴 때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제도보장은 돼야 안 돼요. 제도보장은 기본권이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제도보장을 근거로는 헌법소원을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말이 그래서 객관식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규범 통제에 있어서는 재판 규범으로서 기능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도적 보장이 재판 규범성은 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 규범성은 뭐냐면 재판할 때 재판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 제도 있어요. 저 배려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헌법소원 X, 재판규범 O 이렇게 해두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이거 그냥 객관식용이야. 객관식용. 그럼 왜 제가 좀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어차피 뒤에 나와. 여러분 뒤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이게 그 뜻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나중에 하나씩 공부하다 가다 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이 올해 1월에는 강의를 좀밖에 안 했더니 이게 지금 목이 금방 쉬려고 그러네. 자,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기본권의 주체. 자, 기본권의 주체는 이게 요새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권의 주체 뭐 양이 많지 않네. 기본권의 주체는 좀 쉬었다 하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